안녕하세요. 1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스티뮬러스 패키지 얘기 좀 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저 팔로우업 계속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계속 남겨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채널은 그래도 이렇게 커뮤니케이팅 하는 채널이고 계속 이제 서로 방향성이랑 이런 거를 체크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랑 그리고 팔로우업이랑 그리고 이제 주식이랑 본인이 홀딩하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토픽 같은 것도 계속 공유 주시고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뭐 똑같은 종목을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즘의 생각이랑 그리고 느끼는 점들 계속 공유 주셔가지고 계속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감사를 드리고 추운데 요즘 계속 많이 추우신데 따뜻하게 보호 잘 하시면서 다음 주도 파이팅 하는 느낌으로 이제 오늘 멘트 시작하도록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스티뮬러스 패키지 메인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빙 트렌드에 대해서 약간 얘기할 생각인데 일단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금 트레저리랑 그리고 페드랑 좀 싸우고 있어요. 늘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회사채 이렇게 발행하는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나오고 이제 대출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회사들은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다시 되살릴 거냐 그래가지고 트레저리에서 펀딩을 엘로케이트 해줬어요. 페더럴 리저브한테 한 450 빌리언 달러를 450조를 이렇게 450조 좀 이상으로 좀 줘가지고 너희가 이거로 해가지고 회사채들이 너무 비싸지지 않게 그러니까 대출을 봤을 때 4, 5% 받지 다른 이상한 금융권에 가가지고 카니발처럼 한 10, 11%막 대출 그 이자를 주면서 하지 말라 아니면 장한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시켜줬는데 이거를 상당히 별로 안 썼어요. 회사채가 저도 그 본드에 대해서 그 잘 모르지만 그게 한 10배가 된대요. 빌려준 그 리저브한테 준 돈에서. 그러니까 450 빌리언을 알로케이트 해주면 4.5 트릴리언이 된다고. 4,500조 원을 알로케이트 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레버리징 때문에 10배 레버리징이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450 빌리언이 지금 한 25 빌리언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250 빌리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450 빌리언이 남아 있으니까 475 그러니까 라운드 475 정도 줬는데 450 빌리언이 남았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페드가 다시 아니 트레저리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이제 그 돈 이제 내놓으라고 이제 필요가 없다고 안정이 돼 있는 마켓이 안정이 돼 있고 회사채는 지금 마켓이 사기 시작했으니까 마켓이 사기 시작하고 지금 금융 마켓, 에쿼티 마켓도 좀 안정돼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성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돈 돌려줘라. 그리고 너희가 제안한 15개 중에서 5개는 안 된다. 근데 그 5개 안 되는 게 이제 약간 사회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가 그 중에서 이제 코퍼레이트 본드 이런 얘기들도 회사랑 다시 되살리는 거랑 그리고 뭐 뮤니스플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메인스트림 랜딩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랜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SMB들을 살려주고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 중소기업들을 이제 다시 살려주고 한다는 이제 좀 못하고 있는 살려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뱅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리저브가 이제 돈을 줘가지고 근데 은행들이 그 오버레이라는 걸 할 수가 있대요. 그 위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이거 빌려주는 거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이 생각하기에는 회사 중소기업한테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한 게 이제 미국에서 누가 이걸 실제로 해봤는데 리그 피만 해도 한 5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누가 하죠? 5천만 원의 리그피 그러니까 뭐 이게 비용 추가 이제 부수적인 비용 이제 이거 막 등록하고 하는
그 로여 등록하고 막 하는 게 이제 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버레이가 있는 게 은행들이 말하는 게 음, 캐시가 많고 캐시가 많고 그리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한테만 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SMB한테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450빌리언 정도랑 그리고 케어스 액트에서 남은 돈을 합쳐가지고 이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투자를 하겠다. 같이 해가지고 럼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한 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2,000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도 하고 뭐 1,400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거의 일부를 650조를 여기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지는 거죠. 가격이 그걸 부담해야 되는 게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거를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펠로시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일단 제롬 파월은 기분이 안 좋죠. 페드에서 돈을 이제 빼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무니친이 보기에는 트레저리의 무니친이 보기에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타겟티드 알로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펠로시랑 계속 만나면서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오히려 이게 아직 좀 해야 될 거는 많아요.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되려면 이제 거쳐야 될 거는 많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담이 줄고 이제 슬슬 바이든도 이제 다시 이제 될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1월 달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마감되면 이제 바이든이 올라올 거니까 심지어 조지아에서 카운팅을 다시 했다고 뉴스 들으셨나요? 조지아에서 카운팅 다시 했는데 바이든이 슬라이드 리드로 이겼다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짓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런 얘기가 팩트레스하고 이게 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디에서 아냐 그러면 뭐 라스트 위크 투나잇 이런 재미 프로그램에 가서 따라보면 트럼프가 하는 거짓말들을 다 이제 샅샅이 장난으로 이렇게 SNL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즌이 마감이 되긴 했어요. 요번에 그 라스트 위크 투나잇은 라스트 위크 투나잇? 투나잇 라스트 위크? 라스트 위크 투나잇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걔네들 팩 체킹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그런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따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일단 트레저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돈이 다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마켓으로 저는 마켓을 지금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손정희 같은 소프트뱅크는 캐시를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 있죠. 지금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오피니언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 에스닉한 마이너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존 백인층보다 멕시칸이랑 이런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화이트가 아닌 그 마이너리티 인종들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판도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런 돈 버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70, 75, 80 이렇게 생각해도 한 30년, 20년은 그 expected 수명이 기대 수명이 이제 100살은 넘어가고 한 110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캄캄한 거죠. 이제 사는 것 세이빙도 거의 없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돈을 좀 못 버는 나이다 보니 그 나이가 아니라 그 그룹이다 보니까 저희 제너레이션은 이제 돈을 못 버는 세대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톡마켓밖에 없다. 물론 부동산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스톡마켓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좀 크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부분이 스톡마켓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3, 40년은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3, 40년을 더 포워드 루킹하고 그리고 이제 PSP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더 멀리 잡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멀리 봤을 때 어떤 시장이 좀 매력적이고 어떤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미아 같이 진짜 먼 얘기의 스타긴 그 팬 아프리카 이커머스 그런 플랫폼 사업도 사람들이 좀 점점 더 좋게 보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좀 어린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이제 트렌드를 좀 얘기하면 요거는 애플워치랑 그리고 웨어러블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기존의 우리 위에 세대들은 그 검진이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피지컬 프로덕트를 사고 피지컬 움직임을 많이 하는 실질적으로 내 바디를 많이 움직여가지고 A to B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도 병원을 가서 뭐 1년에 몇 번씩 가서 검진을 하고 그리고 좀 병원을 가는 목적성으로 병원을 갔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도 아틀레저 해가지고 기존의 리빙하는 헬스가 더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헬스 물론 이게 똑같다고 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있으니까 중간에 관리랑 라이프 스타일이 헬스에 되게 포커스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이 좀 안 좋은 세대인 것 같아요. 좀 계속 뭔가 막 당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도 많이 일상생활에 많이 부각되고 있고 아틀레저 얘기 되면서 더 돈을 투여하고 있는 쪽이 이런 건강이랑 기존적으로 웨어나 그러니까 이런 룰루레몬 같은 좀 더 하이엔드 헬스 브랜드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되고 있는 세대. 물론 안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건강검진 우리가 안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셀프 모니터링이 또 가까이 가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피트니스가 어떤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를 한 명을 이 영상에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막 워치에서도 자기 산소 레벨도 볼 수 있잖아요. 혈당 산소인가? 혈액에 있는 산소 레벨도 볼 수 있고 당뇨는 아직 체크가 안 하는데 심박수도 이렇게 체크하다가 이걸 체크하면서 병원에 간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게 한 97%, 98%는 그냥 진정을 한다고 내가. 왜냐면 실제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웨어러블이랑 모니터링을 하다가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이런 자기의 헬스랑 자기의 모니터링을 하는 그 세대에 온 거고 그러니까 병원 안 갔을 때도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전 세대는 병원 갔을 때만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애들 세대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 결혼 많이 하고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한테 하는 거를 보면 모니터링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애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있는 위치도 막 알 수 있고 걔네들의 지금 뭐 심박수도 계속 매일 체킹할 수 있고 계속 실시간 체킹할 수 있고 수면 상태도 계속 체킹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계속 많다 보니까 마이크로 매니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완전 마이크로 매니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키도 더 잘하려면 이미 있었지만 뭐 성장 이런 것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니까 DNA 스페시피케이션이 좀 더 DNA 레벨까지 이제 좀 뭔가 바뀔 수 있고 피직이랑 이런 거를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슬슬 오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거보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마이크로인 뭐 스마트 라이팅이랑 스마트 IoT 그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오프라인 그 검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당연히 들고 있어요. 이건 코로나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온보딩이 더 빨리 와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텔라닥을 찐득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 음, 일단 사람들이 자기 헬스 데이터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오는 시대인 것 같아요. 슬슬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그래서 뭐 심박수를 매일 볼 수 있고, 그리고 잠 수면 사이클, 램 사이클이랑 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저도 피트 있으니까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재밌는데, 물론 잘 때 요즘 불편해서 빼고 자긴 하는데, 이런 시대가 더 올수록 자기 온라인 덕터랑 더 친해지면서 그 쇼트 체크업이 되게 활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 같이 그냥 매일 어느 정도 이거 체킹해주는 그런 닥터 시스템이 나중에 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지금 되게 far-fetched 아이디어긴 좀 먼 얘긴 한데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먼 세상에는 사람들이 내가 닥터에 가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 DB는 그냥 올라가 있고 이런 모니터링 기계 같은 걸로 닥터들이 맨날 체크해주는, 오히려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상 사인이 있으면 그때 이제 검진하러 한번 오라고 통보가 오는 그런 효율적인 DB화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우리 밑단 애들은, 어린애들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돈이 일단 어디로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DNA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뭐 에스프린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에스프린이 모두 다 그 통증 이런 거를 완화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안 맞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스페시픽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이오가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 쓰는 화학 제품 같은 거는 빅 몰리큘이어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맞지 않고, 물론 지금 바이오 면역제 같은 경우에는 뭐 15%에서 25% 효율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물론 타겟팅이어 가지고 맞으면 완전 완치가 되지만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거는 더 먼 얘기일 거예요. 이거는 한 50년 지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면 컴퓨팅 파워랑도 관련이 있어요. DNA는. 왜냐면 DNA 프로세싱이랑 사람의 DNA를 매핑하는데 거의 한 5TB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5TB를 더 빨리 매핑하려면 컴퓨터 파워도 더 필요하고, 그걸 또 이제 분석하려면 이제 뭐 일루미나랑 인비테랑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회사들 자기 지인 시퀀싱 이런 거를 하려면 뭐 $100 정도밖에 필요 없고, 뭐 심지어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는데, 일루미나가 이제 $100로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에 있는 BGI인가 그런 회사는 $30로 하고 있잖아요. 3만 원. 근데 이게 자기 DNA를 그냥 쉽게 분석하는 시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다가왔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레귤레이션에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또 분석하고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데도 또 추가적인 돈이 엄청 들어요. 거기에서 지금 비용이 비싸요. 그걸 분석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효율이 있고 그 효율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인종별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의 DNA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거의 한인종이니까. 그러니까 드럭 트라이얼도 클리니컬 그 임상을 그 하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맞나,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한테 맞나 중국 사람한테 맞나 이걸 테스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스페시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리전 스페시픽,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 사람들이랑 이게 맞는 거다,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랑 이게 맞다, 한국 사람들이랑 맞다, 이런 게 점점 더 활성화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개개인한테 누가 맞을까 이것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40년 50년 걸리지 않을까. 짧게 잡아도 짧게 잡아도
30년까지는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그 인프라가 투자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발전이 틀리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뭐 정부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하긴 힘들지만 그 DNA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중국이 1등으로 앞서고 있다고 해요. 바이오 쪽도 중국이 앞서고 있고 그 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한 60만 명이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 중에서 돌아온 게 5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바이오 쪽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바이오 인프라가 지금 엄청 넘쳐나고 이뮤노반트였나? 거기에서 있던 그 전에 이뮤노반트에서 한번 투자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드진이 막 로시의 보드진을 다 중국인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은. 그래서 바이오 강자는 중국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도 중국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 올라오는 섹터들은 이제 중국이 많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해 보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생각이 뭐 계속 이런 쪽으로 많아요. 이제 DNA 시퀀싱으로 바이오에서 돈이 될 타겟팅이랑 한국의 바이오 시장 저번에 라이브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의 바이오 시장이 좀 되게 안 좋다. 이제 바이오 마켓이 좀 안 좋아가지고 미국은 바이오 드러그를 그래도 하려고 그래도 혁신성이 있는 거를 투자하려고 그래도 투자자들이 돈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회사도 기본 돈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혁신성에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은 중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혁신성이 부각되는 회사들이 오르는 거에 반면에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도 혁신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표님들한테 한국 바이오 시장은 아직 좀 멀었고 아직은 물론 이제 기초 과학에도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과학에 투자를 해야지 이제 혁신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이오 인프라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이오 인프라가 지위를 세계적인 인정을 그래도 약간 받고 있는데 혁신성이 있는 바이오는 한국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바이오 혁신성 있는 나라들 이렇게 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기타에서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기타가 한 4% 되는데 거기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이내믹을 좀 바꾸고 일단 금전적으로는 뭐 바이오 시밀러랑 바이오 베터들도 만드는 거 좋지만 저희도 물론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투자랑 이제 그 기준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거를 막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데가 주말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한국도 바이오 혁신성이 넥스트 웨이브는 바이오 헬스 이런 쪽일 텐데 왜냐면 사람의 DNA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무궁무진하잖아요. 일단 테스팅도 좋아요. 근데 중국이 한국 사람의 DNA를 굳이 필요 없는 이유가 조선족이 한국인이랑 엄청 비슷하대요. DNA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굳이 DNA를 가져오지 않아도 조선족 테스팅에도 한국 사람이랑 시밀러한 드러그를 개발할 수 있어서 큰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좀 공유해 드립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강의에 가가지고 들은 내용이어서 이런 것도 공유 드리고 돈이 다음 스테이지는 돈이 어디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룰루레몬도 슬슬 이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은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막 이상한 내용이랑 좀 머리 아픈 내용 많이 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